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좋은 멘토에서 원가관리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코스트 멘토 김태형 교수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설레임 한 반 되고요. 기대 말이에요. 그리고 우려 또는 걱정 한 반 정도 되시죠? 과연 저 인간이 강의를 잘할까? 잘할 것도 같은데 뭐 이런 설레임도 있고 말이에요. 수업 조금 듣고 나시면은 우려는 다 없어지고 전부 다 설레임과 앞으로의 강의에 대한 기대로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은 물론이고요. 나중에 실무에서 원가관리 회계 일을 담당하셔도 우리 같이 공부했던 내용이 아주 미랄같이 베이스가 돼가지고 실무적인 내용에 접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자, 재경관리사 원가관리 회계의 첫 번째 수업 테마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1절 원가회계의 기본 개념에서부터 출발을 하고요. 우리 제1절에 대한 내용이 한 5개 정도의 클립으로 구성이 될 텐데 그중에 첫 번째 클립에서 회계의 체계와 원가 회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요. 1절 원가 회계의 기본 개념에서 어떤 내용들 다루는지 잠깐 좀 보고 갈까요? 자, 강의 내용 좀 볼게요. 제일 먼저 회계의 체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부기에서부터 출발해서 회계가 어떻게 이끌어져 나왔는지 그 내용을 좀 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보 이용자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원가 회계와 관리 회계가 이 회계의 체계 안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의 하이라이트예요. 앞으로 선생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칠판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부분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뭐 대비해서 중요하다는 뜻일까요? 맞습니다. 시험을 대비해서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건 여러분들도 교재에다가 좀 하이라이트를 해두시면은 나중에 복습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이 원가의 의의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험에 100% 출제가 돼요. 특히 이 중에서도 원가의 분류에서 출제 가능성은 뭐 한 120%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 100%가 끝인가요? 120%는 무조건 나온다는 뜻이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 놓치지 말고 잘 캐치하셔서 시험 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회계 체계에서부터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그만한 회사를 하나 좀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피숍이 있습니다. 커피숍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여러 사람들이 크게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작은 규모로 개인이 많이 하죠. 그랬을 때 이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은 이걸 궁금해할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얼마를 벌었을까? 그동안 번 것들 쭉 흘러가는 거 보면 앞으로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하겠죠. 그래서 자기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을 해요. 그 같은 기록의 기술을 부기라고 불러요. 수백 년 동안 이 부기의 기술이 발달을 해옵니다. 근데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이 회사가 커져요. 굉장히 커져버렸죠, 회사가. 이렇게 회사가 커지는 데는 아마 한두 사람의 어떤 자금이라든지 도움만 가지고 이런 회사가 만들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 사람들의 주주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주주들이 출자한 자금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은행에서 돈도 좀 빌려야 될 거고요. 보통 이제 은행을 대표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을 채권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정부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 기업이 제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세금 똑바로 내고 있는지, 정부 자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 회사가 적합한지 판단을 해야 되겠죠. 또 누가 있는가 하면 이 회사를 내가 지금 다니면서 봉급을 받고 있는데 계속 이 회사를 다녀야 될지 아니면 회사를 옮겨야 될지, 이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회사하고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을 전부 다 통칭해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외부 이해관계자다 또는 외부 정보 이용자다, 이제 이렇게 불러요. 자, 이 사람들하고 조금 종류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하고 운명을 같이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른바 경영자 또는 경영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 전에 있었던 외부 정보 이용자하고 조금 성격이 틀려요. 외부 정보 이용자, 주주, 채권자, 정부, 직원 또는 종업원이라고도 하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투자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내 돈이 제대로 투자되어 있는지, 나의 노동력이 제대로 투자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투자가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떠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까칠한 사람들이죠. 근데 맨 마지막에 있는 경영자는 어떻습니까? 이 경영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회사와 운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운영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외부 정보 이용자와 달리 이와 같은 경영자를
내부 정보 이용자다. 이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굉장히 많은 정보 이용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벌었는지를 어떻게 보고해야 될지 이제 갈등을 때리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북이라고 하는 단순한 기술만으로는 이와 같은 이 갈증을 전부 다 해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발전을 해서 회계라고 하는 학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북이라고 하는 명칭을 더 이상 쓰지를 않고요. 회계라고 하는 명칭을 쓰는 걸로 바뀌었단 말이죠. 자, 그럼 이제 북위에서부터 어떻게 회계가 이끌어져 나왔는지를 우리가 조금 봤으니까 회계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재무회계, 관리회계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원가관리회계가 이 안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전에 우리 북위에서부터 회계가 어떻게 이끌어져 나왔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좀 하셨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 학문적으로 회계를 한번 정의를 좀 내려보도록 할게요. 정보 이용자한테 기업의 경제 활동을 측정 기록 분류해서 전달, 즉 정보 이용자한테 어떻게 보고하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발전한 학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달하는 서비스 활동을 회계다. 이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정보 이용자가 두 종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정보 이용자에 따라서 회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좀 볼까요? 자,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라고 하는 두 개의 회계 분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회계원리라든지 재무회계에서 이미 공부를 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죠. 제일 먼저 정보 이용자가 어떻게 틀린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주주, 채권자 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죠? 맞아요.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불렀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까 그림 기억나시죠? 누구예요? 주주죠. 채권자, 정부, 종업원들, 직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외부 정보 이용자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내부 정보 이용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구 있었어요? 이제 누구 남았어요? 맞습니다. 이 경영자만 내부 정보 이용자입니다. 이 내부 정보 이용자, 즉 경영자한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회계가 관리회계입니다. 그럼 이제 이용자를 보셨으면 그 다음 내용은 금방 떨어져요. 목적은 뭐겠어요? 유용한 정보 제공인데 재무회계는 이용자가 외부 정보 이용자니까 당연히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하겠죠. 그럼 관리회계는 볼 것도 없어요. 내부 정보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 될 거예요. 그 다음으로 보고수단을 보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조금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무회계 보고수단은 재무제표입니다. 다만 관리회계 보고수단에도 재무제표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어느 부분이 틀려요? 여긴 지금 재무회계 재무제표에는 일반 목적의 재무제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일반 목적이란 말 대신에 뭐라고도 하는가 하면 공시용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공시하기 위한 목적의 재무제표. 공시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널리 보여줘서 알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이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폭넓은 정보 이용자였던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전부 다 이 정보가 제공이 될 거 아닙니까? 관리회계에서도 재무제표라고 하는 게 정부의 어떤 보고수단으로서 이용이 됩니다. 다만 특수한 목적의 재무제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특수한 목적인가 하면 외부에 공표가 되질 않아요. 회사 내부적으로만 이용이 된단 말이죠. 매월 결산해가지고선 만든 월 단위의 재무제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특수목적의 재무제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관리회계에서는 꼭 재무제표가 아니라 다른 재무제표 이외의 보고서의 폼을 가지고도 역시 회계 정보를 내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이거 빨간색만 가지고 읽으셔도 돼요. 재무회계 보고수단은 일반 재무제표, 관리회계 보고수단은 특수보고서 이런 식으로 기억하셔도 혹시 출제가 됐을 때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준거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회계는 여러 사람들이 이 회계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기준 아래에서 회계 정보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게 법에 딱 찍혀 있어요. 법에 찍어 놓은 내용에 따라서 만든 기준은 회계 기준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재무회계와 회계원리에서 우리나라 회계 기준 KIFRS 또 일반기업 회계 기준 이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자, 관리회계는 준거 기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회사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다 틀리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필요한 내용을 필요한 시점에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지 어떤 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 준거 기준을 강제해 놓을 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의 내용과 속성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놓고 볼까요? 자, 이렇게 두 개 다 띄워놓고 볼게요. 재무회계는 아무래도 믿을 수 있는 정보만 제공이 돼야 됩니다. 이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소송도 불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과거 정보 위주로 해서 정보가 제공될 수밖에 없고요.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중에 객관성 또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맞습니다. 신뢰성이라고 하죠. 이 신뢰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회계는 어떻습니까? 내부적으로 필요한 정보잖아요. 약간 오차가 있더라도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이 돼야 되죠. 그래서 미래 정보가 포함이 됩니다. 과거 정보와 현재 정보가 포함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잘못 해석하면 미래 정보만 제공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과거 정보와 현재 정보는 당연히 제공이 되는 거고요. 미래 정보까지도 포함이 된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객관성이나 신뢰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목적 적합성을 더 강조하는 게 이 관리회계에서의 중점적인 정보의 특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 대해서 공부하셨으면 우리 첫 번째 클립에서 맨 마지막 내용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원가 관리회계가 지금 공부하신 이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안에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 관리회계를요 둘로 쪼개게 되면 첫 번째가 원가회계예요. 이 원가회계는 지금 어디에 포함된다라고 해놨어요? 맞습니다. 재무회계에 포함이 됩니다. 이게 뭐 하는 건가 하면요. 제품 만드는 회사 있죠? 이 제조기업 말이에요. 그 회사에서 내가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걸 팔았어. 그럼 뭐가 되죠? 맞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매출원가가 됩니다. 그리고 팔지 못했어요. 그냥 아직까지 창고에 남아있단 말이죠. 그럼 뭐가 됩니까? 맞습니다.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특정 시점 현재 재고자산이 되죠.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원가 계산이에요. 그럼 이제 이 내용을 보시고 나면 원가회계라고 하는 게 재무회계의 일부분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해를 보다 잘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관리회계라고 하는 건 어떤 내용을 다루느냐? 경영자의 경영 사이클에 맞춰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회계가 관리회계예요. 그럼 경영자가 어떤 식으로 관리 과정을, 이 경영 과정을 끌고 가죠? 제일 먼저 계획 잡고 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실행하고 제대로 실행됐는지 계획하고 비교해서 피드백 하잖아요. 그 단계별로 예산회계 정보, 실행하는 단계에서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 마지막으로 성과평가와 관련된 정보, 제대로 우리 그 계획대로 해서 실행이 되는지 피드백하는 거죠. 이와 같은 정보들을 필요한 시점에 던져주는 회계가 관리회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 내용도 다 공부하게 될 겁니다. 원가회계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 다 끝내고 난 다음에요. 예산회계는 아주 일부만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회계와 성과평가회계, 관리회계 내용을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보시다시피 원가회계는 재무회계고 요 세 개, 예산, 의사결정, 성과평가회계는 관리회계 분야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이 원가회계와 관리회계를 묶어서 원가관리회계라고 하는 이유는 이 원가회계에서 도출된 정보를 이렇게 가져다가 관리회계에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붙여가지고 원가관리회계라는 이름으로 같이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좁은 의미에서는 이 재고자산과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이 내용을 원가회계라고 부르고 예산부터 성과평가까지는 관리회계라고 부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다 묶어서 넓은 의미에서 그냥 원가회계라고 부르기도 해요. 선생님도 간간히 원가관리회계를 그냥 다 묶어서 원가회계라고 부르기도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냥 넓은 의미에서 원가회계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클립 마쳤고요. 두 번째 클립에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